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당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을 모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강신업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출마 선언하셨었죠? 네, 1월 26일 날 출정식을 했고요. 여기서. 그 전에도 사실은 11월 30일 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약식으로 그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먼저 우리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펀치 뭐 120만이 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독보적인 유튜브인데요. 물론 뭐 당연히 뭐 조선일보에 사니까 뭐 또 그만큼 정통성과 또 그만큼 신뢰성이 있고요. 하여튼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이준석 당시 제가 이제 그 고발하고 그럴 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 변호사님은 김건희 여사님 팬클럽 회장도 맡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팬클럽에서는 손을 떼신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현재 팬클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계시는 겁니까? 손을 뗐습니다. 뭐 뗐다고 하지만 전직 회장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손을 뗐고요. 그때 이제 그 손을 뗐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준석 제가 이제 김성윤 씨 법률대리 맡아가지고 이준석 씨 그 관련해서 고발하는 그 사건 그런 것들 하면서 괜히 또 구설수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 건의사랑 회장직을 내놓고 제가 김성진 씨 법률대리를 맡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권의 도전을 이번에는 하셨는데 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에서 또 이준석 저격수로 활동하시다가 이번엔 당대표 후보로 변신하신 건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한 것이요. 이준석처럼 정치하면 안 되겠다. 이준석이가 정치를 잘못하는 걸 제가 이준석이를 쫓아냈으니 그 자리를 제가 들어가겠다. 근데 이준석이는 흙탕물인데 제가 맑은 물로 들어가서 정말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그 개혁된 국민의힘을 전진 기조로 삼아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정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당대표 출마하시면서 당대표가 되면은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공약을 한 27, 8가지 내놨는데요. 분야별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판치고 있고 실제로 간첩들이 활동하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태극기 안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또 임시정부를 끌어올려가지고 건국적으로 부정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생각해 봤어요. 뭐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갖다가 확실히 확립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는데 무슨 행복하며 어떻게 자긍심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애국심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그러면 확립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건국 대통령, 그다음에 부국 강병 대통령의 어떤 위상 정립, 그것을 동상이라고 저는 표시하는 겁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어떤 우리 국민의 아주 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강 변호사님께서는 국민의힘을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이 여당다운 여당 이게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당다운 여당이라는 건 뭐냐면 여당은 결국 대통령의 이 정치를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끌고 나가시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원맨쇼지 과연 국힘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있느냐. 물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소야대라는 것을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질이 멸렬해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 왜 그러냐. 웰빙 정당이라 그래요. 웰빙 정당. 웰빙 정당. 국힘은 웰빙 정당이다. 예, 그리고 싸우지 않는 정당. 심지어 고관 대작들의 경로당 정당. 그냥 고관 대작들 지내고 나서 거기 와가지고서 장기 두는 정당.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은 네.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열심히 싸웁니다. 네. 김남국도 싸우고 장경태도 네. 싸우고 열심히 싸웁니다. 정청래도 싸우고. 근데 이 당에 싸운 사람이 이 사람들은 내부 총질만 해요. 내부 총질. 아시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 이준석, 유승민. 네. 아니 어떻게 내부 총질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야당과 싸울 때는 싸우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여당다운 여당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공약 중 하나가 공천혁명을 통해서 200석 달성을 이뤄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실현하실 계획이신지? 네, 200석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이제 목표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천혁명이라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공천혁명은 뭐냐? 결과적으로는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신선하고 뭔가 다르다. 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시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네. 이 기성세대가 좀 빠져줘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빠져줘야 네.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신진세대가 이제 등장해야 되고 신진세대들 중에서도 그저 그런 사람 맨날 정치하던 사람 맨날 관료하던 사람 뻔한 사람이 아니고 네.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네. 그야말로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활공명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가지고 네. 그야말로 공천을 한다면 야 그런 사람이 지금 공천이 됐대. 네. 국민의힘에 이런 사람이 나왔대.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공천혁명을 일으키겠는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네. 정치하던 사람 아니고 관료하던 사람 아닌 네. 그런 일반 국민들 중에서 네. 예를 들어 셀러리맨도 좋고 네. 장사하던 사람도 좋고 농사 짓던 사람도 좋고 네. 그 사람 중에서 애국심 있고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겠다. 이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그러니까 천하의 인재를 두루 구한다는 뜻인데 그 이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서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아야죠. 네.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는데 이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이 심사를 정말 공평하게 아주 그 사리사욕 없이 해야죠.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네. 제가 직접 추천받고 제가 직접 네. 심사하겠습니다. 네. 원래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모으고 사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사람 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다니면서 그 가는 곳마다 신청을 받고 또 거기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직접 대화도 나눠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분의 1 이상을 새로운 사람으로 공천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것이 있지만 세대 교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 45세 이하, 네. 만입니다. 만 45세 이하의 국회의원을 50명 이상 만들어내겠다. 적어도 50명 이상.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 예, 정치인. 젊은 정치인을 만들어내고 또 젊은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죽을 자리 주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붙을 만한 자리.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또 될 수 있는 자리. 네. 이런 자리를 갖다가 대거 공천을 함으로써 세대 교체를 이루겠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기득권 교체 이것을 네. 달성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국민 감동 공천을 통해서 200석을 달성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정당 네. 그리고 참신한 새 인물로 구성된 정당 좋은데 그럼 기성 그 정치인들 네. 현역 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밀려나게 되잖아요. 네. 그 반발 그에 대한 공천 자금은 네. 좀 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공천을 하겠습니다. 과학 공천. 여기 이제 이게 과학 공천인데요. 네. 물론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반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저번에 4.15 총선에서 2020년 우리 네. 국민의힘 그때는 뭐 자유통합당입니다만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공천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공천을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무구구식으로 공천을 네. 했다. 그래가지고 대구 사람을 서울로 붙이고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있는 사람을 동대문으로 갖다 붙이고 뭐 구로에 있던 사람을 강석으로 갖다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실패를 했다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하나만 예만 들면 오세훈이라고 하는 거물을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렸다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도 오세훈이 원래 거물이다 보니까 광진구 말입니다. 네. 쉽게 이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내지는 또 완전히 신진 정치인으로 또 정치 안 하던 사람으로 갖다 붙이자. 그것이 고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물량을 다 쏟아붓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거함을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나경원도 거함 아닙니까? 네. 이 거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판사 대 판사로 붙이고 네. 여자 대 여자로 붙이고 그게 이 수준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은 이기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누구를 거기 갖다 붙여야만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는 네. 거예요. 이걸 저는 과학공천이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좋은 점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우리 정당 그때는 당한 이름은 다릅니다만 우리 보수정당은 그런 어떤 과학공천을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그런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과학공천을 해서 그야말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네. 그야말로 여론조사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그야말로 누구를 공천하면 이길 수 있을지 이걸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나가도 이길 만한 자리에는 신진 정치인들을 좀 갖다 붙이고 근데 여기는 유명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 네. 여기는 또 어떤 우리가 지금 이기기가 좀 어려운 자리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정치하던 분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좀 희생정신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공천해서 그야말로 거기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는 한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저격수로 네.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네.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셨는데 지금 일반 시청자분들은 기억을 네.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왜 무고로 고발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2022년 8월 4일 날 네. 제가 이제 강남경찰서를 찾아가지고 전격적으로 고발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고발을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김성기 씨 제가 법률 대리를 맡아가지고 했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이준석 씨가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네. 2013년에 네. 그때 김성진 씨한테 이제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성상납 사실이 지금 2번 있었고 그 중에서 하나는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는 지금 아직 뭐 기다 아니다가 이제 중앙지검에서 다시 더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성상납을 받았는데 2013년에 김성진 씨 측으로부터 그랬는데 이걸 안 받았다라고 하면서 가세은의 김세의 씨와 강용석 씨를 고소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고소.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로 고소를 하면 그게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게 무고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준석을 고발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고발했던 것이 경찰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네.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 결국 성상납 의혹 자체는 이게 그 공소시효도 지났고 해서 이게 그냥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남은 거는 오히려 무고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무고죄로 그때 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저 성상납 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뇌물 받았다 뭐 등등 네. 뇌물 쪽으로 받았다는 것 알선수재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다 공소시효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은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받아치면서 봐라 그러면서 지금 아마 당대표 나오고 좀 있으면 대통령 나온다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건데 제가 바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죄는 분명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고소했으니 그것은 무고죄가 된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는데 네. 올라가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네, 네. 2개월도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전화도 걸어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몇 번 물었는데 그렇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2번은 대답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준석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가 분명히 자기는 안 했다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고 네. 빨리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 휴대폰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서울경찰청에서도 이준석이를 좀 봐주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를 갖다가 이렇게 포토라인에 안 세우려고 토요일 날 몰래 불러가지고 몰래 나가게 하고 기억나시죠?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 검찰에서도 무슨 까닭인지 이준석이를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일단 안 불러가지고 뒤로 밀어가지고 이준석이를 맨날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오히려 괴롭힌다. 예, 그런 네. 한쪽에 일각의 의견이 네.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뭐야 이거 이준석이가 워낙 거물이라서 이거 손을 못 대는 거 아니야? 봐주는 거냐? 봐주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어떤 또 일각의 또 의혹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빨리 불러서 수사를 네. 하시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수사 중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네.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 다시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이 뭔가 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대표가 독선적인 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얼마나 까댔습니까? 그렇죠. 1차론, 2차론, 뭐 하이에나 파리 뭐 윤석열은 뭐 정치력이 없다. 김종인한테 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그 어록은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나마 잠재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요새 다시 또 연탄가스처럼 슬금슬금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지검에서 안 부르니까 이 불러가지고 좀 족쳐야 되는데 안 부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무래도 무혐의 되는 거 아니야? 나 살려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뭐 책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어제 말입니다. 어제 그 이준석 개라고 하는 또 천하람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천하람. 천하람을 이준석 개에서 단독 후보로 내세우겠다. 단독 후보를 해요. 아니 무슨 단독 후보인가 했더니 반윤 단독 후보래. 반윤 단독 후보. 반윤 단독 후보. 예, 반윤 단독 후보로. 그래서 천하람이가 이제 당대표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준석이가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를 앞세워서 이준석이 뒤에서 다시 수렴 청정을 하겠다. 야, 정말 제가 이준석이가 그전에 우리 논설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그 이준석이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꼼짝을 못했어. 이준석이 그 젊은 친구한테 그야말로 나이 먹은 이 사설 오선 의원들이 그냥 벌벌 켰어. 그랬는데 그만큼 이준석이가 어떻게 보면 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근데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끈질긴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그런 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좀 저기하게 말하면 뻔뻔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준석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뻔뻔하다 정도는 뭐 아주 크게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까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반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준석이가 빨리 이게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반대편에 서가지고 좀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준석이가 어떤 정치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냐 도대체 저는 지금도 의심하거든요. 이준석이 보수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준석이 왜 정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또 관종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제가 결국 이준석 잡았고 유승민 씨도 제가 공직선거법하고 주민등록법으로 고발해가지고 잠재운 거거든요. 일각에서입니다. 유승민이 이번에 출마 못한 건 강신업 때문이다. 만약에 토론에 와서 강신업이가 그걸 전부 다 얘기하면서 공격하면은 유승민이 오히려 치명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못 나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윤 저격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만약에 천하람을 또 내보내가지고 수렴 청정을 한다면 다시 또 저는 천하람을 이준석과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천하람과 이준석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서 결국 또 제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반윤이라고 했던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반윤은 아닙니다만 한때 그렇게 몰릴 뻔했죠. 근데 나경원, 유승민 이런 사람들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건 이제 나경원 의원 뭐 얘기하면 나경원 의원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하나는 본인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막중한 자리거든요. 우리 지금 출산율이 2022년 기준 0.8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책을 좀 맡아서 출산율을 좀 올려놓고 그거를 어떤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다음을 모색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대권 후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당권이라는 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거칠게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쫓아냈어야 되느냐. 아, 그렇죠.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네. 뭐 또 뭐 핵관이다, 또 무슨 홍준표 의원이다. 홍준표 의원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양반은 저 대구에서 정말 네. 시장이나 좀 잘하시지. 근데 그런 거는 좀 거칠다. 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데 나경원 의원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명히 반윤 네. 아닙니다.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아니면 뭐 또 이게 꼭 정치를 하는 것이 꼭 나가야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물러나 있을 때도 오히려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네. 유승민은 반윤 아닙니까? 네. 반윤일 뿐만 아니라 반윤의 수괴입니다. 결국 이준석하고 같이 그냥 이준석의 멘토로서 이준석의 무슨 뭐 장인이 될지 뭔지가 네. 뭐가 될지 모른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장인. 그러니까 이제 또 한때 그런 한때 그런 말까지 농담 같은 말이긴 농담 같은 하죠. 말이긴 합니다만 네. 또 모르는 거지 될지도 모르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이준석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반윤 역할을 하고 네. 정말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을 9월에 작년에 징계 청구 한 번 하고 네. 국민의힘에다가 네. 10월에 징계 청구 한 번 하고 11월에 경찰에 고발하고 네. 12월에 헌법소원 청구하고 네. 제가 유승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정계를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든지 많이 하셨으니까 네. 아니면 정치를 계속 하시려면 나가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다.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현재까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신 분이 이제 한 6분, 7분 정도 되는데 이 컷오프가 4명이에요. 네. 자, 컷오프 안에 4명 누구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강신업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안철수가 들어갈 걸로 예. 예상되거든요. 마지막 한 명은 원래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뭐 부방대다 또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서 좀 표가 있습니다. 그 네. 표가. 그런데 천하람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천하람이가 과연 이준석만큼 그만큼 소구력이 있느냐는 건 또 의문입니다. 맞아요. 이준석 다르고 천하람 다른 거죠.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이준석이 밀어준다고 그러고 또 유승민 안 밀어주겠습니까? 밀어주지. 네. 그러면 그 표를 좀 흡수해가지고 혹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뭐 또 어떤 일각에서는 그건 다른 거다. 네. 천하람이 무슨 이름이 있으며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당대회 판세를 좀 보면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로 이제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이 구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뭔가 반전이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대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재미없죠. 정치는 생물인데 네. 물론 뭐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네. 두 분의 강세는 이어지겠지만 네. 이제 변수가 저가 있는 겁니다. 강신업. 네, 네. 만약에 강신업이 없었다면은 이번에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근데 토론이 재밌을 것 토론이 같아요. 재밌고 저는 더군다나 굉장히 나름대로 말이죠. 네. 많은 어떤 그 또 정치적 어떤 식견과 통찰력을 갖고 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저는 하여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정말 헌신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력하고 한다면 흥미진진한 가운데 네.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합종연행. 합종 연행. 네.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군사 전략 이렇게 보면은 꼭 네. 강한 나라가 꼭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약한 나라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강한 나라를 그렇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재밌는 것이 결선 투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등, 3등 한 사람이 합쳐가지고 1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근데 다만 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당원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을 상대로 한 것과 국민의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것과 당원을 상대로 한 건 달라요. 다르죠. 예,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당원을 상대로 한다면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 좀 강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그래서 당원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본선에서 1등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네. 이때 이제 만약에 안철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합종 연행을 한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네. 있고 하여튼 반대로 또 안철수 의원이 또 표가 좀 나와가지고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합종 연행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쨌든 저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는 제 목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꺾고 당대표가 되기를 네. 정말 저는 그렇구나. 조선일보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여튼 국민께 감동 드리는 정치하고 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정치했다. 20년 네. 동안 정치했다. 4선했다. 5선했다. 총리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왜 불체포 특권 하나 폐지 못하고 아하. 왜 대법관 변호사 개혁 금지 하나 못했냐. 네. 대법관 변호사 개혁 금지 간단해요. 변호사법에다가
대법관을 지낸 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딱 변호사법에다 이 한 줄만 넣으면 네. 누가 넣는 겁니까? 국회에서. 네. 그러면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못합니다. 네. 제가 왜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시키겠다고 공약을 내놨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법관이 네. 만약에 변호사를 해가지고서 이 전관예우를 받으면요, 1, 2심에서 나왔던 사건을 그냥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판결 결과를 뒤집어 엎어버려. 그렇죠. 그런 우리가 가능성을 어디서 봤습니까? 권순일. 그렇죠. 권순일은 변호사도 아닌데도 현직 대법관이 돈 먹고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이 지금 의혹 아닙니까? 그런 50억 의혹을 클럽. 받고 있죠. 예, 50억 클럽.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대법관에서 이 변호사 개업 금지라도 먼저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대법관이 만약에 정말 돈 먹고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면 최고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예를 드는 거고, 네. 우리 사회적 적폐를 말하는 겁니다. 기득권 적폐. 이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한 그야말로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선택을 받은 겁니까? 네. 그 정치 신인이.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표를 달라고 할 그런 체면이 없다. 네. 그래서 저한테 양보하시고 네. 모두 좀 사퇴해 주시기를. 그러면 제가 바로 그냥 옹립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윤 대통령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한때 뭐 20%대 바닥까지 갔다가 그 40% 넘는 지지율로 다시 반등을 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좀 정체 상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윤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24, 5%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때가 참 많이 떨어졌었다가 지금 이제 40% 올라왔는데. 물론 옛날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나왔을 때 뭐 90% 이거는 기대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그때는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거. 그렇죠. 아니 어떻게 통치권자가 국민을 분열시킵니까? 통합해야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맥시멈이 50이다. 심지어 이렇게 본다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대통령이십니다. 네. 대통령은 보수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진보만의 대통령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국민 통합에 힘써주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왜 선택했느냐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거는 문재인과 같이 정치하지 말라. 네. 문재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뽑아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적폐는 청산해야죠. 네. 네, 문재인 적폐 청산하고, 물론 이재명도 이제 문재인 적폐 일환입니다. 네. 다 청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뭐 왜 그 사람은 수사 안 하느냐? 권순일, 뭐 네. 박영수 이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적폐 청산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죠. 네. 결국 지금 뭐 그거 잘하고 계신데, 그래서 영업사원 1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 바로 맞습니다. 그건데, 그래서 미래 먹거리 지금 세계는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자칫 낙마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뭐 10대 강국에서 또 더 올라가서 4대 강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 뭐 그건 원전 산업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고 전기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챙겨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개혁해 가지고서 지금 뭐 국회 개혁이든 정치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언론 개혁, 노조 개혁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개혁, 교육 개혁.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내놓으셨어요. 노조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네. 예, 그 연금 개혁 이런 것들 차질 없이 그야말로 중단 없이 그렇죠. 진행하셔야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해야 프랑스 될 같은 일은 경우도 해야죠. 네. 연금 개혁하다가 프랑스도 굉장히 뭐 100만이 막 데모 나오고 막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지지율이 조금 뭐 좀 좀 정체돼 있는데, 하지만 거꾸로 네. 그렇게 개혁을 중단 없이 하시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려놓고 하면 더 좋겠지만 네. 오히려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올리시라. 그럼 지지율을 올리는 개혁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사법개혁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적폐 청산부터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동력을 삼아서 60% 가시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어려운 개혁들 네.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80% 갑니다. 80%. 네, 네. 맥시멈을 80%로. 네. 예. 근데 최근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활동이 부쩍 뭐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 정치인들도 만나고 또 문화행사,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신 분도 있고 또 왜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나서냐. 네.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통치권자냐 또 이렇게 또 야당은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뭐 특검을 또 계속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뭐 통치권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영부인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 그런데 통치권자가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거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큰 도움이 된다. 저번에 우리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팔짱 끼고 이런 거 봤습니다만은 외교 무대에 나가면 김건희 여사가 거의 빛이 나고 스타적 그런 연예인 같이 말이죠. 그런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죠. 외교관 100명보다 여사 한 명의 어떤 그 사진 한 장이 그다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런 사진이라든가 근데 그 사진을 뭐 비난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정말 정치하는 분들이 너무 졸렬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또 그것이 무슨 뭐 국민한테 폐해가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역대 다 해왔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저는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정말 1초 1분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 수많은 그 보고가 올라오고 맞습니다. 수많은 그럼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못 챙기는 그 약간 그 뭐 누구를 불러서 식사를 한다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내지는 또 이번에 부르니까 용산에 어떤 그 근무하는 행정관들 불러서 식사하셨던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좋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계속되면서 뭐 새로운 증언들, 의혹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뭐 이번에도 또 이제 지금 소환되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수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수원지검도 남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가 나라면 그냥 내가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혐의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내가 한 곳에서 수사를 받겠다. 그럼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에서 그걸 수사해 달라. 그럼 나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내가 집중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정면 승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 협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렇죠. 정치 지도자답다.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나가기 싫은 걸 억지로 나가는 듯한. 그리고 성남지청에 나갈 때는 마치 그냥 뭐 거기 제가 이제 거기 방송하러 갔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 방송하러. 근데 제가 이제 일찍 갔어요. 일부러. 1시간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김남국이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 올라가는데. 성남지청 그 언덕에. 그래갖고 저를 보더니 어떻게 오셨냐. 재판하러 오셨냐. 아니 나는 지금 이재명 출두하는 거, 출두 장면 잡으러 왔어. 그랬더니 이제 뻘쭘해가지고서 남과 너는 뭐 하러 왔냐? 그랬더니 저는요. 그럼 막 뛰어가더라고. 하여튼 그때 김남국이도 오고 뭐 장경태도 오고 박홍근이도 오고 고민정이도 오고 다 왔어요. 그때. 다 병풍이었죠. 병파 40몇 명을 갖다 병풍을 쳤어요. 제가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는 요번에는 좀 그거보다는 약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독립선언서 읽듯이 막 또 뭐 읽고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개선장군도 아니고. 개선장군처럼. 근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결국은 이거죠. 어떤 정치적 희생양. 그러니까 나는 사법적 죄를 져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말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끌려왔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셔서 죄가 없다면 거기서 이제 풀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기엔 너무나 증언들이 구체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럼요.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재판을 받으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수사 협조를 안 하면 아마 영장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사 협조를 또 한다고 그러니까 또 영장을 칠만 하면 또 수사 협조를 해요. 또 칠만 하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간 보는 거야. 이제 이 간철수가 아니라 이제 간재명이 돼. 간재명이요? 간을 보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영장을 안 친다 하더라도 재판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도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고 이미.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죄가 전부 다 무거워.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건 1억만 먹어도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거든요. 근데 뇌물이 뭐 몇천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몇십억 몇백억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 구속을 못 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어쨌든 뭐 2월이 됐든 뭐 언제든 이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치고 그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텐데 지금 뭐 민주당 친명계들은 당연히 부결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칠려다가도 이제 또 뭐 체포동의안 어쩌고 하니까 협조한다고 그러면 또 안 치고 그러는 겁니다. 네. 사실 만시작거리고 있는 거죠. 네. 검찰에서도. 그래서 전격적으로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물론 봅니다만 또 장담할 수 없다. 네.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네.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체포동의안이 쉽지 않다면은 계속 뭐 신병 상태는 구속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사가 끝난 곳에서는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소를 해놓고 그렇죠. 지금 공직선거법 기소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남지청은 먼저 기소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또 이제 대장동도 수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하고 네. 그다음에 수원지검도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도 네. 기소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기소가 되고 계속 재판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디서 먼저 끝나면 거기서 법정 구속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영장이 오고 체포 동의안이 올라가고 하면 이 비명계들은 지금 계속 당대표 내려놓으라. 뭐 하는 거냐.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친명, 비명으로 쪼개질까요? 원래 작전이 그거예요.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방탄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공천권, 이 공천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재명이가 완전히 맛 간다, 소위. 네. 맛 간다 그러면 슬금슬금 기어 나오죠. 반대편에 서죠. 네, 네. 근데 이게 맛 갈지 안 갈지 모른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스탠스를 정하지 않아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선거가 언제입니까? 내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년까지는 옥중공천이라도 할 수 있어요. 옥중공천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인데. 아, 저는 이재명이 이 옥중공천까지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옥중공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국회의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히 도전을 못하죠. 아시잖아요. 그럼 교도소 앞에서 그렇죠. 공천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야. 성남지청에 그렇게 많은 네. 사람들이 왜 나왔느냐? 그다음에 요번에도 또 네. 중앙지검에 왜 나왔느냐? 눈도장 찍으러 나왔다. 지금 이겁니다. 이번에 안 나타난 애들 있잖아요. 다 물갈이 됩니다. 그럼 면회 간 사람은 공천 그렇죠. 받고 면회 안 가면 그렇죠, 아웃. 그렇죠. 면회 가는 사람은 공천 받고 면회 안 가는 사람은 공천 못 받는 거죠. 아, 이거 옛날에 이 옥새 파동보다 훨씬 심한데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순순히 내놓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내놓으라는 말은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일 때 가능한 얘기고 네. 이재명은 우리가 정말 보기 드문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기 드문 정치 형태를 가져갈 것이다. 옥중공천도 마다하지 않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보수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유가 그러다가 지금 벌써 장애투쟁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쪽에서 허점을 보이고 네. 뭔가 약점을 보이면 소위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듯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역전을 시키려 할 것이다. 또 촛불로 역전시킨다. 역전을 시키려 할 것이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당대표가 되신다면 여야 협치를 좀 잘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정치는 협상의 기술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탱크로 밀어붙이면 되죠.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총칼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당도 아주 그 계속해서 내 파트너로 정치의 파트너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이가 옥중에 있으면 옥중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옥중으로 가서 네. 이재명 대표님 당신의 죄는 이렇고 제가 이런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빵도 하나 사갖고 가겠습니다. 빵에 빵을 사갖고 간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정치는 정치고 또 나라는 나라고 또 우리 국민은 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좀 사인 좀 해주십시오. 이야, 옥중 결제까지. 옥중 결제까지. 제가 가서 옥중 단판. 제가 옥중 단판하고 2박 3일 텐트 치고 그 앞에서 드나들겠습니다. 또 제가 변호사 자격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상해가지고 어디가 169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겨야죠. 이제.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오늘 강신업 변호사님 당대표 출마하시는데 만나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죠? 근데 강신업 변호사님은 당대표가 되면 이 참신한 인물들을 3분의 1 끌어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 50명을 영입해서 젊은 정당, 참신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